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 정혜라는 언제나처럼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70살이 된 지금도 몸의 밴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허리가 굽어져도 혜란 여관의 하루는 그녀의 손에서 시작되어야 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복도 끝에 걸린 남편의 영정 앞에서 혜란은 작은 절을 올렸다. 30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남편 정기수. 그가 남긴 이 여관은 혜란에게 삶의 전부였다. 인천 구도심 한복판, 비록 낡고 초라하지만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 덕분에 근근히 버텨올 수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명수가 들어왔다. 35살의 명수는 여전히 혜란에게 애교 많은 막내 아들이었다.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 미정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아직이야. 너희는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명수가 환하게 웃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혈압약은 잘 챙겨 드시고. 걱정 마라. 의사 선생님이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했어. 미정이 부엌으로 가며 말했다. 어머니,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명수 오빠가 좋은 미역 사왔어요. 혜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이런 때면 외로웠던 노년이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챙겨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했다. 어머니, 요즘 여관 운영은 어떠세요? 명수가 신문을 정리하며 물었다. 그럭저럭 하지.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망하지는 않아. 하지만 어머니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텐데 청소며 빨래며 다 어머니가 하시잖아요. 괜찮다니까. 몸이 움직이는 동안은 계속 할 거야. 미정이 미역국을 가져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혹시 여관 운영이 힘드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부동산 시장도 좋다고 하던데. 무슨 소리야. 이 여관은 너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기둥인데 혜란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다.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킬 거야. 명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마음 알아요. 하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저희도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혜란은 아들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놓였다. 그래, 이 아이들이 나를 걱정해주고 있구나. 나이가 들수록 예민해지는 건 아닐까? 요즘 들어 왠지 명수와 미정이 재산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것 같았지만 그건 분명 노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알았다. 알았어. 너희가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아직은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말거라. 그날 오후 혜란은 1층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손님을 맞이했다. 중년 남성 한 분이 일주일간 머물 예정이라고 했다. 방은 깨끗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손님이 올라간 후 혜란은 로비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 여관 앞 골목길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빴다. 이 여관에서 보낸 세월이 벌써 30년이 넘었다. 남편과 함께 꾸려온 추억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곳을 떠날 수는 없었다.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그녀에게는 여전히 소중했다. 저녁 무렵 명수와 미정이 또 들렀다. 이번엔 혜란이 좋아하는 호떡을 사왔다. 어머니, 따뜻할 때 드세요. 고맙다. 너희는 참 효성이 지극해. 그렇게 평온한 하루가 저물어갔다. 혜란은 그날 밤 남편의 영정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올렸다. 여보, 우리 명수가 참 효자지? 며느리도 착하고 이렇게 살다 가면 되겠어.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평온한 일상 뒤에 숨겨진 어둠을, 그리고 곧 들려올 충격적인 진실을.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헤라는 여관 뒤편에 있는 창고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이었다. 남편이 쌓아둔 오래된 물건들과 사용하지 않는 침구류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다. 에휴, 이걸 언제 다 정리하나? 헤라는 한숨을 내쉬며 창고 문을 열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코끝을 자극했다. 낡은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며 추억에 잠겨 있을 때 창고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수와 미정이었다. 여관 뒤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헤라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요즘 어머니가 너무 고집스러워. 여관 정리하자는 얘기만 나와도 벽을 쌓으시잖아. 명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러게 말이야. 저 나이에 혼자서 여관 운영하는 게 말이 돼.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미정의 답변이었다. 헤라는 잠시 멈칫했다. 자신들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았지만 어투가 평소와 달랐다. 솔직히 말해서 저 여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발목 잡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 왔을 때 바로 팔았어야 했어. 맞아. 여기 땅값이 얼마인데.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다잖아. 헤란의 손이 떨렸다. 상자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빠져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센데 좋은 말로는 안 될 것 같아. 명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글쎄, 어머니 나이도 있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 혹시 치매 진단이라도 받으시면 그런 방법도 있겠네. 그럼 우리가 법정 후견인이 되어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고. 헤라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아니면 좀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무슨 말이야? 여관에 불이라도 나면 어때? 보험금도 받고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이사 가실 수 있고. 일석이조잖아. 헤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누가 일부러 내라고 했어? 요즘 노후된 건물에 화재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 전선도 오래됐고 보일러도 낡았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미리미리 대비해 두는 거지 뭐.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까? 건물하고 화재 보험까지 합치면 최소 2억은 나올 거야. 그럼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헤라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캄캄했다. 이 모든 게 꿈이기를,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한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머니를 해치려는 건 아니잖아. 그냥 안전한 곳으로 모시려는 거지. 어차피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 안 되는 상황이니까. 헤라는 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설 수가 없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럼 언제? 서두를 건 없어. 천천히 계획 세워서 자연스럽게. 우선은 어머니 건강 상태부터 확인해 보자. 치매 검사도 받아보시라고 하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다. 헤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의 등 뒤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여관을 태워버리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다니. 영수야, 너마저. 작은 중얼거림이 창고 안을 맴돌았다. 헤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곧 그 눈물을 닦아내며 일어섰다. 분노가 슬픔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배신감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헤란의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뿌리내렸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저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끝까지 지켜본 다음에 모든 걸 밝혀내겠어. 헤라는 떨리는 손으로 창고 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여관으로 돌아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한다. 적은 바로 자신의 가족이었으니까. 그날 밤, 헤라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들은 대화를 되새겼다. 그리고 서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헤라는 달라졌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70년을 살아온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 위기 앞에서 오히려 더욱 냉정해지는 것이 헤란의 성격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이 어디 있다고 했지? 헤라는 인터넷을 검색해 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평생 법정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이틀 후 헤라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재산 관리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헤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젊은 법무사는 헤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언장 작성과 함께 재산 신탁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겠네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신뢰할 만한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3자요? 예, 가족이 아닌 사회복지단체나 종교기관 같은 곳 말입니다. 유언 집행자도 별도로 지정하시면 더 안전하고요. 헤라는 꼼꼼히 메모하며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몰래 녹음이나 촬영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법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건 전자상가에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은 안 되고요. 제 소유의 공간에서 제 안전을 위한 용도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헤라는 곧바로 전자상가로 향했다. 평생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다뤘던 그녀였지만 점원의 설명을 들으며 소형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했다. 이거 조작이 어렵지 않나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 버튼만 누르시면 녹음되고 이건 움직임 감지돼서 자동으로 촬영돼요. 헤라는 여러 번 연습하며 사용법을 익혔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여관 곳곳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로비 책상 및 창고 입구, 심지어 자신의 방에도 숨겨놓았다. 한편 명수와 미정도 자신들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명수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무슨 검사? 치매 검사요. 미리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잖아요. 헤라는 속으로 냉소했다. 벌써 시작이구나. 내가 왜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냥 건강검진 차원에서요. 요즘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어요. 알았다. 한번 받아보지. 헤라는 태연하게 동의했다. 어차피 자신은 멀쩡했고 오히려 이들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며칠 후 미정이 수상한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어머니, 여관 화재보험 갱신 서류인데요. 여기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헤라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봤다. 보험 금액이 기존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수익자 란에는 명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왜 명수 이름이 여기 있어? 아, 그거는 혹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시면 처리하기 편하라고 미리 적어둔 거예요. 거짓말이 도무지 자연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헤라는 모르는 척했다. 그래? 그럼 도장 찍어줄게. 숨겨둔 카메라가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있었다. 그날 밤 헤라는 예상대로 명수와 미정이 여관에 몰래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귀금속과 중요한 서류들을 슬쩍 챙기고 있었다. 이렇게 조금씩 빼돌리면 나중에 화재 났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어. 미정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선명하게 담겼다.
어머니가 모르시겠지. 이 정도는. 설마 모르시겠어?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데. 헤라는 치를 떨었다. 하지만 참았다. 결정적인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다. 다음 날 헤라는 명수에게 말했다. 나 며칠 시골에 다녀올까 한다. 사촌 언니가 아프다고 해서 어머니가 여관을 비우시면 어떡해요? 며칠 정도는 괜찮을 거야. 예약도 별로 없고. 실제로 헤라는 큰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갔다. 하지만 기차역까지만 갔다가 돌아와 이웃집 할머니에게 부탁해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다. 왜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 그날 밤 헤라는 이웃집에서 자신의 여관을 지켜봤다. 예상대로 명수와 미정이 나타났다. 그들은 여관 안에서 뭔가를 확인하며 돌아다녔다. 숨겨둔 카메라들이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들이 전선을 만지작거리는 모습, 보일러실을 점검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대화였다. 어차피 곧 불타버릴 집인데 뭘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지 모르겠어. 보험금 타면 어머니도 좋은 요양원에 모실 수 있고 우리도 새로 시작할 수 있고. 헤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충분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통할 만한 증거가 모였다. 다음 날 아침 헤라는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별일 없었어? 네, 조용했어요. 헤라는 속으로 웃었다. 조용하기는 너희들이 제일 시끄러웠겠지?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사건은 예상보다 빨리 터졌다. 명수와 미정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대동하고 헤란을 찾아온 것이었다. 어머니, 김 선생님이세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안녕하세요. 정혜란 여사님. 간단한 인지능력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헤라는 속으로 씁쓸했지만 순순히 응했다. 검사 결과는 당연히 정상이었다. 하지만 명수가 미리 준비해온 가짜 소견서를 슬쩍 바꿔치기 하는 순간을 헤라는 놓치지 않았다. 숨겨둔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했다. 어머니, 안타깝게도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네요. 명수의 목소리에는 거짓 걱정이 묻어 있었다. 뭐라고? 내가 치매라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초기 단계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요한 결정은 저희가 도와드려야겠어요. 미정이 덧붙였다. 며칠 후 그들은 여관 매각 계약서를 들고 나타났다. 어머니, 부동산 업체에서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겠다고 해요. 어머니 상태로는 여관 운영이 힘드시잖아요. 난 아직 멀쩡하다니까. 어머니,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가족들이 도와드려야 한다고.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도 알아봤어요. 헤라는 분노를 삼키며 도장을 찍는 척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도장을 사용했다. 법무사가 알려준 무효와 기법이었다. 그날 밤 명수와 미정은 축배를 들었다. 드디어 끝났네. 이제 여관도 처분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어머니가 생각보다 쉽게 넘어가셔서 다행이야. 하지만 그들의 축배는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여관 앞에 나타났다. 정명수, 김미정 씨죠.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발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저희를? 정혜란 씨가 직접 고발하셨습니다. 명수와 미정은 당황했다. 어머니가 치매라고 진단받지 않았나? 어떻게 고발을 할 수 있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동안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다. 의사의 진단서는 위조였고 여관 매각 서류의 도장도 가짜였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헤란이 제출한 증거들이었다. 이게 뭡니까? 수사관이 USB를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명수와 미정의 모든 대화가 담겨 있었다. 보험금 타려는 계획,
여관에 불을 내려는 음모, 혜란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시도까지. 법정에 선 날, 명수와 미정은 여전히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저희는 단지 어머니를 걱정해서 한 일입니다. 어머니가 혼자 여관을 운영하시기엔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 행동한 것뿐입니다. 변호사도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피고인들은 고령의 어머니를 걱정하는 효성스러운 자식들입니다. 혹시 방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도만큼은 순수했다고 봐야 합니다. 방 청석에서 일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듯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혜란이 증인석에 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재판장님, 저는 제가 수집한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혜란은 차분한 목소리로 스크린을 가리켰다. 곧 명수와 미정의 대화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여관에 불이라도 나면 어때? 보험금도 받고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이사 가실 수 있고. 어차피 곧 불타버릴 집인데 뭘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지 모르겠어.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어서 의사 진단서를 바꿔치기 하는 장면, 가짜 도장으로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장면들이 차례로 재생되었다. 이건 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이 증거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바보로 봤구나. 혜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70년을 산 내가 그 정도도 못 알아차릴 줄 알았니? 미정이 변호사에게 속삭였다. 이 증거들이 법적으로 유효한 건가요? 피고인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들이라. 하지만 자신의 소유 공간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수집한 증거라면. 검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의 범행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와 방화 예비 음모입니다. 추가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명수의 부채 기록, 미정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화재 위장 방법, 그리고 증액된 화재보험 계약서까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조작하여 법정 무능력자로 만들고 재산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화재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명수가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빚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30억 원의 사업 실패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명수가 흐느끼며 고백했다. 하지만 어머니를 해치려던 건 아니에요. 정말로 좋은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어요. 미정도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에는 다른 무엇인가가 숨어 있었다. 혜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의 끝이 아니었다. 진짜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려는 순간, 미정이 갑자기 일어섰다. 잠깐만요.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미정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재판장님, 저에게 한 말씀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판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피고인 김미정,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미정이 천천히 혜란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차가운 광기가 서려 있었다. 정혜란 씨, 혹시 30년 전 이 여관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혜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소리니? 1994년 12월 23일 밤 혜란여관 3층에서 발생한 화재 말입니다. 그때 한 가족이 목숨을 잃었죠.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혜란은 창백한 얼굴로 의자를 움켜잡았다. 그 가족의 딸이 바로 저입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방 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명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다. 미정아,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정이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박미정이 아닙니다. 이수진입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저고 저희 부모님이에요. 사진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배경에는 젊은 시절의 혜란 여관이 보였다.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집을 구할 때까지 이 여관에 머물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자상한 주부셨죠. 미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저는 감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화재를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부모님은 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사고였어. 전선 합선으로. 사고라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정혜란 씨, 정말 모르시겠어요? 미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당시 소방서 조사 보고서입니다. 제가 성인이 된 후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거예요. 검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얼굴이 굳어졌다. 화재 원인은 전선 합선이 아니었습니다. 보일러실의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 누출이 발생했고 그것이 화재로 이어진 거였어요. 게다가 3층 비상구는 창고 물건들로 막혀 있었죠. 소방법 위반이었어요. 혜란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기억이 되살아났다. 남편이 비용 절약을 위해 안전 점검을 미뤘던 것, 비상구를 막아둔 것. 하지만 당시 여관 사장 정기수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정의 목소리에 복수심이 배어 있었다.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전선 합선 사고로 은폐시켰어요. 그리고 보험금을 받아 여관을 다시 정비한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속 운영했죠. 혜란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몰랐어. 정말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하신 건가요? 미정이 서류를 펼쳐 보였다. 당시 보험금 수령 내역서에는 정혜란 씨 이름도 같이 적혀 있어요. 공동 명의였거든요. 혜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남편이 사업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을 때 의심하면서도 묵인했던 자신을 기억했다. 30년간 저는 복수만을 꿈꾸며 살았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여관을 없애고 당신들 가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명수와 만났고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명수를 이용해서 여관을 무너뜨릴 계획이었는데 명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너와 나 사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야? 미정이 잠시 말을 멈췄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수 오빠에게 정말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명수 오빠의 사업 실패를 알게 됐고 이번 기회에 여관을 처분해서 새로 시작하자고 부추긴 거예요. 복수도 하고 오빠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30년 전 은폐된 참사의 복수극이었던 것이다. 판사가 정리하려 했다. 그럼 피고인 김미정 씨는 처음부터 복수 목적으로 잠깐만요. 미정이 다시 외쳤다. 제가 진짜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그녀가 혜란을 똑바로 바라봤다. 정혜란 씨, 당신이 30년 동안 이 여관을 지키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 제사라도 지내본 적이 있나요? 혜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그동안 의도적으로 그 일을 잊으려 했던 자신을 알고 있었다. 저는 여관이 불타는 걸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다치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죄악의 터전이 사라지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정이 흐느끼며 말했다. 30년 동안 부모님의 원혼이 여기서 떠나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여관이 존재하는 한 혜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자신이 받는 벌이 단순한 가족의 배신이 아니라 30년 전 죄에 대한 응보였다는 것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혜란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판사도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듯했다. 복수와 용서, 죄와 벌이 복잡하게 얽힌 이 사건의 진짜 결말은 무엇이 될까? 판결문이 읽히던 날, 법정은 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피고인 정명수,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수진, 일명 김미정은 기망행위가 있었으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이런 복잡한 사건을 어떻게 재단해야 할지 그 역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았다. 다만 법정은 30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것임을 밝힙니다. 방청석에서 한숨과 탄식이 새어나왔다. 명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혜란을 바라보고 있었다. 혜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미정이 혜란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미정아. 아니, 수진아. 혜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저 정말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복수하려 했던 것도, 명수 오빠를 이용한 것도. 혜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30년 동안 너희 부모님께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못 했으니까. 두 사람은 여관 앞 골목길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할머니,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때 일을. 혜란은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니야. 알고 있었어. 너희 아버지가 그 일을 은폐하려 할 때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막지 못했지. 아니, 막으려 하지 않았어. 왜요? 무서웠거든. 여관이 문 닫으면 우리도 길거리에 나앉을까봐. 그래서 모른 척했어. 혜란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뼈 아팠다. 30년 동안 나는 이 여관을 지키며 살았어. 너희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죄악 위에 세워진 거였구나. 미정이 혜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너한테 고마워. 수진아. 네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모른 척하며 살았을 거야. 그날 밤, 혜란은 홀로 여관에 앉아 있었다. 명수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당분간 얼굴을 보기 어려울 것 같았다. 미정, 아니,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혜란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혜란에게는 그 미소가 다르게 보였다. 30년 전에 제대로 사과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너무 비겁했지. 혜란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사건 관련 신문 기사가 끼워져 있었다. 남편이 몰래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나중에 발견했었다. 여관 화재로 부부 사망. 7세 딸만 홀로 남겨져. 기사 제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때마다 외면해 왔었다. 다음 날 혜란은 수진을 찾아갔다. 수진은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할머니, 어떻게? 수진아, 너희 부모님 묘소가 어디니? 갑자기 왜요? 가서 사과하고 싶어. 30년 늦었지만.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가실 거예요? 응,
그리고 이것도 줄게. 혜란이 봉투를 내밀었다. 여관, 매각, 대금이야. 전부 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야 해. 이건 너희 부모님 것이야. 내가 30년 동안 빌려 쓴 거였어. 수진이 흐느끼며 봉투를 받았다. 파주에 있는 작은 공동묘지. 혜란과 수진은 나란히 무덤 앞에 앉았다. 박준호님, 이옥분님, 늦었지만 찾아왔습니다. 혜란의 목소리는 떨렸다. 30년 전 제 남편과 제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서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무덤 앞에 국화꽃을 흔들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혜란은 무덤 앞에서 깊이 절했다. 70세 노인이 차가운 땅에 이마를 대고 있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진도 함께 절했다. 아빠, 엄마, 이제 좀 편히 쉬세요. 딸이 복수 대신 용서를 배웠어요. 한 달 후 혜란 여관에는 폐업 안내문이 붙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혜란은 마지막으로 여관을 돌아보며 짐을 정리했다.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지만 이제는 무겁게만 느껴졌다. 할머니, 수진이 들어왔다. 왔구나. 명수 오빠도 같이 왔어요. 뒤에서 명수가 조심스럽게 나타났다. 어머니, 그래. 왔니? 세 사람은 텅 빈 로비에 앉았다. 묘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명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명수야, 너도 피해자였어.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제 됐어. 모든 게 끝났으니까. 혜란은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수진아, 명수야, 너희들 이제 새로 시작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할머니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시골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조용한 곳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날 밤 혜란은 마지막으로 남편의 영정과 작별했다. 여보, 이제 진짜 끝이야. 우리 죄값을 치른 것 같아.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혜란은 재판 기록 서류들을 바라봤다. 진실이 담긴 무거운 종이들이었다. 결국 죄는 돌고 돌아 내게 돌아왔구나. 혜란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혼자 중얼거렸다. 30년 만에 찾아온 속죄의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